그 11월 말에 한 아세안 합동 정상회담 있잖아요. 네. 거기 김정은 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냥 그게 아시안 정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회의인데, 예. 그게 김정은이 아무리 눈치가 없더라도 자기가 올 자리가 아니다는 예. 것 정도는 알 겁니다. 예. 김정은이 온다 그러면 자기만을 위한, 자기가 한반도 전체 지도자로, 최고 지도자로 수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갖춰서 오지.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오지. 자기만을 위한 행사를 해도 지금 올까 말까인데 다른 행사하는데 니 덜러리로 좀 와서 자리를 빛내달라. 예. 이게 올 만큼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독재자는 one of them 싫죠.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예. 자기가 거기서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아시안 정상들이 오는 자리에 자기가 가서 그게 주인공이 된다는 것도 그게 뭐 어색한 거. 아시안 국가들한테도 또 결례입니다. 그렇죠. 아시안 정상들도 자기들을 위한 그렇죠. 우리가 정상회담에 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쇼를 뺏어가느냐. 김정은이 오면 그쪽 중심으로 거기 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그렇죠. 김정은이 다 받고 자기들은 그 많은 아시안 정상들이 와가지고 김정은을 위한 잔치에 자기들은 완전히 덜러렸었구나 하는 기분을 느낄 텐데 이게 아시안 정상들을 위해서도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결례고요. 뭐 그 중에서는 뭐 그게 아시안이 뭐 중요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걸 보여주는 거니까 오히려 이게 아시안의 어떤 그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상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아시안을 위한 행사에 아시안을 주인공으로 모셔야지 아시안 정상들을 주인으로 대접을 해야 되지.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김정은의 덜러리를 서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또 김정은을 그 사람들을 위한 덜러리로 불러오는 것도 초청하는 것도 그것도 예의가 아니고 저는 그거는 그렇게 좋은 발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쏜 게 아직도 그게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지 큰 방사포인지 아직도 결론이 안 나온 말이죠. 그거는 말이죠. 보통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방사포하고 미사일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네. 방사포는 미사일은 그냥 미사일만 그냥 발사하는 그 미사일이라 그러고 방사포는 큰 튜브에 넣어가지고 쏘는 미사일인데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켓하고는 다릅니까? 로켓이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다 로켓, 미사일 다 똑같은 건데 이 방사포라는 것도 일종의 로켓이거든. 로켓포거든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게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금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로켓도 해당됩니까? 로켓도 해당됩니다. 로켓도 탄도미사일 기술 가지고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뭐 대형 방사포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대형 방사포나 미사일이나 그게 370km 날아가는 대형 방사포나 미사일이나 원리도 똑같고 우리가 그래서 발사하고 나서 이 방사포인지 미사일인지 맨날 국방부가 헷갈리는 게 그게 국방부가 그걸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날아가는 특성이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사포하고 이게 다 탄도미사일 원리를 이용해서 이게 관성 그 항법 장치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자체 동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통 포처럼 쏴가지고 그걸 가는 게 이게 그 자체 동력이 연료가 있어가지고 그게 로켓이 돌아가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사포와 이 L370km 나가는 단거리 미사일과 370km 나가는 방사포를 쐈다 그러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특성상은 탄도가 똑같습니다. 원리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문제죠. 구분해 줄 필요가 없네요. 그건 구분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어제 일본 대응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매우 빠릅니다. 일본에서는 4시 반부터 해상보안청, 방위성, 그 다음에 뭐 국토교통부가 하는 그 조직,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베 수상이 6시에 나와서 기자들에게 엄중 항의하고, 그 다음에 여당이 긴급회의를 해요. 자민당이 긴급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순식간에 총동원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중국 통해서
북한에 항의하고 놀랍던데요. 네.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 같아. 국가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연습도 연습이지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한. 일본은 이제 저 사람들의 방어 개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적인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 중에서 일본에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은 한국에 날아올 미사일에 제가 보기에는 뭐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죠. 5분의 1도 안 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3중의 방어망을,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잖아요. SM-3가 제일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상에 날라오면 지금 SM-3 어쇼라는 걸 또 하든지 사드 배치를 하든지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하층 방어는 팩3 가지고 또 하고, 이게 몇 층으로 방어를 하기 때문에 거의 북한이 일본을 향해서 쏘는 미사일은 지금 한 90% 이상은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한 5%, 10%라도 뚫릴 가능성에 대비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긴장을 하고 다 대비를 하는 거죠. 지금 연평도 포격이 2010년 10월 23일, 10월 23일. 그때 수석하셨죠? 네. 네. 우리 가끔 모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 찬스를 놓쳤다. 그때 보복 폭격을 해가지고 뭐 해주를 막 불바다로 만들든지 해서 준전시 상황으로 만들고 그 분위기를 활용해가지고 남한에 있는 이 반역적 종북 세력 정리하고 했으면은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안 갔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찬스를 놓친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 간과하는 거는 뭐냐 하면 말이죠. 그게 마음 같아서는 그게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력 충돌에 있어서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북한의 그 공격에 비례하는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전시 교정규칙,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 때 만들어 놓은 정전시 교정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걸 넘어서는 확전을 하게 되면 확전하는 그 쪽에 사실은 또 그 국제적으로는 말이죠. 또 책임을 묻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뺨때기 하나, 이게 좀 자위권이라는 게 일종의 뭐 형법에서 정당방위 같은 거거든요. 뺨 한 대를 때렸는데 칼 들고 나와서 찔렀다. 이러면 이건 이제 그 사람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과잉방어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 모르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 사실은 연평도에 K9 자주포가, 해병대가 가지고 있는 자주포가 배치된 게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할 만한 그런 자주포가 없었습니다. 우리 국방부의 예산 편성하고 되게 무기 배치하고 하는 거 보면 해병대가 제일 힘이 없다가 보니까 그게 육군에 배치되는 것만큼 그렇게 해병대에다가 이게 많은 그 장비들이 사실은 일찍이 배치가 안 된 거죠. 그런데 그때 가지고 있는 K9 자주포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대응을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쪽도 피해가 좀 있었죠. 피해가 중요하다기보다 북한은 코앞에 있는 연평도라는 섬을 공격했잖아요. 섬을 공격해가지고 거의 한 170발 쏘아가지고 연평도 사람은 한 명도 안 죽고 사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4명이 죽긴 한데 군인 2명이 군인 2명, 민간인 2명. 민간 2명, 거기에 일하러 온 노무자가 한두 사람 죽고 했는데 그게 사실 170발 쏘아 4명 죽었으면 굉장히 많이 죽은 겁니다. 굉장히 큰 피해긴 한데, 저는 그 피해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휴전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 본토를 포격한 겁니다. 대응 폭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북한이 황해도 본토가 북한의 섬이 아닌 황해도 본토가 우리한테 포격을 당한 거는 휴전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억지력에 어떤 변화를 주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북한이 늘 우리한테 협박은 해도 우리가 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풍선을 보내도 넘어오기만 하면 쏜다고 협박을 해도 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연평도에다 포격할 때는 우리가 핵무장한 북한에다가
우리 핵무장한 공화국에다가 감히 어떻게 남조선이 우리한테 반격을 할 것이냐. 이거 믿고 우리가 핵이 있으니까 이게 연평도에 있는 우리 부대는 본토까지 포격을 못 할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쏘았는데 아니 핵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핵이 있는 북한을 본토를 갖다가 바로 포격을 하니까. 그 본토 어디죠? 어느 지점을 폭격한 겁니까? 그리고 바로 바다 넘어가지고 저 북한의 황해도 기지 근처에 그를 보고 타격을 한 거죠. 사상자가 있었을까요? 사상자가 있은 거는 그 다음에 노동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났는데 몇 명 죽었다 소리는 안 하고 그 지역의 황해도 농민들을 그 칭찬하는 그 몇 개월 후에 나온 4월 달에 나온 노동신문 기사에 보면 남조선에서 폰 그 포에 피 흘리는 이 군인들을 위해서 이제 헌혈하라는 차량이 다니면서 마이크 달고 스피커를 다니면서 온 농민들한테 헌혈하라고 막 호소를 하면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다 그만두고 다 헌혈하러 나갔다 하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피만 흘리는지 얼마나 죽었는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한 100발 쐈습니까? 우리도 뭐 정확한 제가 100발 조금 안 되는 한 90발인가 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가진 포 가지고 쏠 수 있는 게 사실 그 정도 최대한으로 쏜 겁니다. 쏘았는데 일단은 뭐 북한에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물론 해병대 여러 가지 그 우리 방어의 허점 이런 걸 점검해 가지고 그걸 다 보완할 수 있는 또 기회도 됐고 북한한테는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바로 본토까지 포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저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면 당할 수 있구나. 함부로 건드렸다가 망신을 당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그런 효과도 저는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북한에서 우리 포가 어디 떨어져서 얼마나 죽은지 그건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없었던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으나 생각하는데 그리고 연평도에 떨어진 북한의 포는 YTN으로 다 중계가 되니까 뭐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신문에서 낯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그렇게 큰 피해가 난 건 아니죠. 지금 핵 문제는 결국은 대북 제재를 해제해 주느냐, 그거 안 됐을 때 북한이 뭘 포기하느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오리무중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은 아직은 서로 뭐 밀고 땡기는 말이죠. 그런 심리전을 벌이는 차원이라고 봐야 되죠. 북한이 지금 뭐 김계관, 김영철까지 나와가지고 계속 미국에다가 뭐 경고를 하고 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도 속이 탄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이 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속이 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지금 연말까지 뭐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만은 연말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연말 지난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핵실험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핵실험이나 무슨 ICBM 발사를 한다 그러면요. 그거는 이때까지 그거 막은 게 트럼프가 자기 공이라고 했는데 트럼프의 공을 박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턴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건 트럼프에게 행동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이야기인데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의 인질 상태, 정치적 인질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인질 상태에서 트럼프를 해방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면 트럼프가 이제는 실제로 무력 사용을 북한에다 하더라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못할 거니까 지금 못한다고 볼까요? 외교적으로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정상회담 3번 하고도 북한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트럼프가 무력 사용하는데 반대할 명분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북한은 외통수로 걸려 들어가는 거죠. 물론 트럼프가 무력 사용에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소극적이고 비겁한 사람은 틀림없습니다만 그걸 북한이 100%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에 하나 트럼프가 이게 지금 탄핵 무슨 국면 이런 거 때문에 국내적으로 어렵고 대선 가도에 뭔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진다 이럴 때 북한이 무력 사용의 자유를 트럼프한테 허용했을 때 트럼프가 그 유혹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평소에 이 사람은 무력 사용하는 거 이게 뭐 포탄 알이가 아까워서라도 이 사람은 사용하기 싫은 사람이지만은 이게 내 대선에
도움이 된다 하면 그죠? 특대형 호재가 될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면 예. 또 이 사람은 전혀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ICBM 쏜다든지 핵실험 한다든지 할 경우에 굉장한 자기는 그냥 이건 자기 운명을 걸고 해야 되지 그냥 트럼프를 한번 시험해보겠다 이렇게 하기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이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지금 위기는 수출도 30억 달러에서 뭐 3억 달러로 줄었다고 하고 하여튼 외환 보유고가 감축이 되고 그 대신 중국이 숨통 정도는 틀어줘가지고 연명은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연명 상태로 계속 가면은 장기적인 권력의 안정이 이루어지느냐. 제가 보는 김정은의 꿈은 연명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 인민들 그냥 밥이나 먹고 옷이나 입고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뭐 번듯한 사회주의 북이 영화를 못 누리다 사회주의 무슨 경제 강국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야무진 꿈인데 밥이나 먹고 그냥 버티겠다 하는 거라면 저거는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 있지만은 김정은도 지금 마음이 급할 겁니다. 이대로 그냥 계속 살 수는 없고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산다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한테도 그게 좀 자기 꿈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하니까 경제 발전을 해야 되겠다. 경제 발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미국하고 딜을 해야 되겠다. 핵은 완전히 다 내놓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핵을 완전히 내놓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지만은 그러나 뭔가 제재를 해제해가지고 경제 발전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될 정도로는 뭔가 딜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북한이 늘 하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스톡홀름 회담 이후에 하는 이야기는 당신들이 좀 더 우리가 수용하기 쉬운 조건을 좀 가지고 나오라. 좀 더 선심 좀 더 써라.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한테 너무 요구하는 거를 좀 줄여라. 근데 이번에 금강산에 가서 우리가 지어준 거 다 빼앗아 가겠다고. 예. 그리고 완전히 강도짓을 공공연하게 하는 거 보면은 예. 합리적 방식으로 북한 경제를 발전시킬 생각은 없고 아니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북한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차라리 한국을 요리를 해가지고 이 좌파 정권이 있을 때 무슨 아주 연방제 통일 비슷한 걸 해가지고 완전히 뜯어먹을 수 있는 네. 구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번영이라는 그 사기 문구 그대로 네. 그러니까 한국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약탈적 방식으로 가는 게 문제 해결에 더 쉬운 건 아닙니까? 그렇게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뭐 하겠지만 지금 가장 호기 아닙니까? 그게 네, 손뼉을 쳐주는 네. 정권이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저는 북한이 연방제 통일이라는 거는 우리 보수 진영에서 연방제 통일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저는 북한이 원하는 거는 연방제 통일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연방제 통일을 하든 어떤 통일을 하든 간에 김정은이 자기 권력의 일부를 양보를 해야 뭐 합의 통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우리 진보 정부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걸 그대로 다 주는 통일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어떻게 국민 투표도 붙여야 되고 하는데 그게 무슨 정부가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자기는 통일 안 하면 북한 지도자로서 앞으로 뭐 50년, 60년도 자기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연방제 통일해서 자기 권력을 일부라도 양보를 하고 그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은 통일하지만은 김정은이 원하는 거는 미국의 적대 정책 하에서 시달리지 않는 독립 미국의 간섭에서부터 자유로운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서부터 자유로운 어떤 그 주권국가,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 그러고 주민들도 좀 잘 살게 만들고. 주민들 잘 살고. 그 다음 통일은 그거는, 그냥 레토릭으로 하는 소리지. 통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말입니다. 지금 김정은한테는 연방제 통일보다 더 쉬운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선거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자. 그렇게 할 수 예? 있죠. 남북한 동시선거, 한반도 인구비례 전체, 선거하자. 예, 한반도 전체에서 통역. 지금 예를 들어서 수도 있어요, 사실. 무슨 우리 여당에서 내놓은 선거법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대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 하더라도요. 북한은 99% 나와가지고 99%다 지지할 테니까. 남한에서 좀 표가 갈 거고. 남한에서는 투표를 해봐야 60% 넘기 힘듭니다. 60% 넘기 힘든데 여기는 뭐 60% 나와가지고 40% 받으면 대통령 되는 나라니까 말이죠. 이게 결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 제도로 하면요. 이 2차 투표가 없이 결선 투표제가 없이 지금 1차 투표로 끝난 시스템이 되면 김정은이가 그냥 바로 대통령 될 수 있거든요. 있어요. 북한 표 다 얻고, 그럼 99% 투표해가지고 얻고, 남한에서 표를 뭐 한 5%든 10%든 얻고 하면, 김정은은 40% 이상 득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볼 겁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그렇게 되면 연방제는 권력을 나누는 거지만은, 지금 대통령 선거 제도를 하면, 지가 대통령 돼가지고 완전히 정권을 다 행사할 수 있는데, 물론 의회 권력은 또 그거는 또 국회 선거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다수의석을 다 차지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투표자 수 가지고 말이죠. 비례 대표 숫자를 늘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국회에서도 제1당이 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 되면 이거는 자기가 바로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임기가 5년밖에 안 되니까 지금 관심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개헌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 선거법을 통일되기 전에 안 고치면요. 김정은이가 지금 알아서 대한민국 선거법대로 딴 거 다 연방제고 필요 없고 대한민국 선거법대로 통일하자 이러면 김정은이가 지금 대통령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쉬운데 자기는 5년밖에 안 되는데 자기를 종신 대통령을 시켜주는 식으로 개헌 안 한다면은 지금 그렇게라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가 중소기업의 오너로 평생 하는 게 낫지 대기업에 뭐 5년짜리 CEO 하는 거 그건 자기는 관심이 없다. 이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항상 최악을 걱정을 하니까 이런 네. 시나리오가 어떻습니까? 김정은이가 예컨대 백령도를 공격을 해가지고 네. 점령을 해버린다 그래요. 하고 우리가 반격할 것 같으면은 핵무기 쓰겠다. 반격하지 마라.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핵폭탄을 안 맞으려고 반격 못하도록 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집권당도 그 편을 들고 하는 그런 상황.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가 그런 상황에까지 대비는 다 하고 있어야지만 예.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말이죠. 휴전협정에 위반은 뭐 예를 수만 건 수십만 건 해왔지만은 이제 이게 국제법상 소위 머티리얼 브리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본질적 위반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조약법상에 예. 저 머티리얼 브리치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그거는 그 합의를 무효할 수 있는 수준의 위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온갖 종류의 휴전협정을 위반했더라도 휴전협정 자체를 무효할 만큼 그 정도로 위협을 하니까. 그 정도로 지금 그 이제 보기에 따라서 북한이 한 게 어떤 거는 휴전협정 위반할 만한 뭐 천안함 사건은 휴전협정 사실 무효할 만한 사건이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그 영토를 딱 점령해버리는. 영토를 점령하는 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휴전협정 자체에 그렇죠.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섬 이름이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유엔군 사령관 관할이다. 그러면 남북한이라는 게 전부 다 북한하고 유엔군 사령관 관할로 딱 나눈 거니까요. 휴전협정 자체는.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이 서명하고 중국이 서명한 휴전협정에 백령도는 대한민국 영토다 하는 거를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를 공격한 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국제적 반격이 들어가죠. NLL을 침범한 거하고 다릅니다. 다르죠. NLL은 다르죠. 휴전협정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제3자가 볼 때는 NLL 침범한 거 가지고 휴전협정에 대한 그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좀 법적으로 무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나 연평도나 백령도를 점령하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휴전협정을 무효화하는 그런 수준의 위반이거든요. 그러게 되면 그거는 휴전 이전 상태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대응이 일어날 거다 이거죠. 그거는 휴전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참전 16개국한테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도발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하려면 자기들이 북한이 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망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망하기로 결심하면 못할 건 없지만은 북한이 그 백령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망할 필요는 아마 김정은이가 느끼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푸틴이 말하자면 크리미아를 그런 식으로 빼앗아 가버렸잖아요. 크리미아를 뺏어간 거는 말이죠. 그래도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를 주장한 거는 뭐냐면 크리미아에서 국민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크리미아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러시아 사람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사람보다는 거기는 러시아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그 국민들한테 그 사는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자. 그리고 사실 크리미아라는 거는 그거는 원래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우크라이나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게 스탈린 때인가 브루스초프 때인가 말이죠. 그걸 우크라이나가 떼준 거거든요. 원래 러시아 땅.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이 소련 진영에다 묶어놓기 위해서, 소련에다 묶어놓기 위해서 일종의 뇌물로 갖다 바친 건데,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관계가 나쁘니까 그걸 뺏어간 거지만은 그걸 가서 무력으로 점령했다, 뭐, 본질은 무력으로 점령한 거는 다름없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주민 투표를 거쳐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죠. 그 크리미아 이회인지 어딘지 하여튼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거는 법리로 따지면요 이게 민족 자결주의 그 주민들의 자결권이 우선하느냐 아니면 국경선 불가침이라는 말이죠. 영토 무력에 의한 또 강압적인 그 국경선 그 변경이라는 그런 그게 더 국제법 위반이 더 중하냐 하는 가지고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백령도라는 거는 북한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한 적이 없고 그거는 휴전협정을 무효화하지 않고는 백령도는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령도 점령한다는 건 군사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그거는 일개 여단이 있지만 북한군이 몇 개 사단이 투입돼야 그 점령할 수 있는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백령도의 전략적 가치라는 거는 북한의 그 몇 개 사단을 그 맞은편에다 그렇죠. 묶어두는 효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그 우리가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는 북한의 화력을 백령도, 연평도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 이게는 전략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걱정 안 했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거칠게 네. 이렇게 상상이라는 것은 거칠게 하는 거니까 국내 한국의 지금 좌우 대결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지금 말로 하는 내전 상태거든요. 네. 총을 안 잡았지. 그래서 이제 피를 흘리는 내전 상태는 아닌데 이런 내부 분열이 있는데 이걸 북한이 이용을 한다면은 예컨대 재래식 군사력으로라도 기습 남침해가지고 수도권의 강북의 서울을 포위한 상태에서 현위치 휴전하자. 현위치 휴전 안 하면은 핵무기 쓰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면은 네.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군은 그런 상황에 다 대비를 해야 되죠. 모든 전쟁 계획이고 하는 건 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 전면전 하자는 이야기죠. 그렇죠. 전면전이죠. 전면전 하게 되면 그건 결국 한미연합군이 다 총동원돼 가지고 그걸 격퇴하고 북한의 그 완전한 종말까지 그거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기습 남침해가지고 재래식 군사력으로 강북을 포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북한이 못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그건 못합니다. 우리가 6.25 때처럼 그렇게 지금 허술한 군대가 아니고요. 군인들이 지금 다 휴대폰도 마음대로 쓰고 군기는 아무리 약해졌다 하더라도 그건 평시의 일이고요.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지금 재래식 무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북한의 장사선포 진지도 다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도 다 개발이 되어 있고 실제 북한군이라는 거는 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탱크고 트럭이고 이 사람들은 기름도 없고요. 이게 기동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재래식 군사력으로 남침한다면 사전에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다 땅 위에서 움직이든지 공중에서 움직이든지 하여튼 위성에서나 정찰기에 보이는 북한의 모든 자산은 그거는 하루 이틀 내에 다 파괴되고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울까지 오기 전에 그게 우리 무력만 있는 게 아니고 한미연합 자산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이 뭐 넘어오기 전에 북한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군사 시설은 며칠 내에 다 제거가 되고 없어진다고 봐야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여쭤보고 싶은 게 북한 그것도 북한이 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피를 많이 흘리고 망하는 그런 것도 우리 군은 늘 생각해야 되지만은 실제 그 가능성을 볼 때는 북한이 그런 식으로 굳이 망하려고 선택할 것이냐 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그것보다 더 망하기 더 좋은 방법이 많이 있는데 제일 고생 많이 하고 망할 길을 굳이 선택하겠냐 하는 그 말씀 드리니까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 몇 년 동안 상당히 김정은 만나고 해서 국제적으로도 유명해지고 했지만은 이제 모든 게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달라진다는 것은 그 사람 이념이 달라지는 건데 대북관이 달라지는 거고 한미 동맹에 대한 기본적 시각이 달라지는 것. 큰 대목에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거는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지금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쉽게 안 바뀐다고 보고요. 뭐 젊은 사람들 같으면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그 생각이 쉽게 바뀔 거라고 보지 않고 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고 다 의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근본적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뀌려면 국민 여론이 확 바뀌어가지고 국민 여론이 확 바뀌어야 압도적 여론이 형성돼가 이런 식으로 대북 정책을 펴면은 지지율 5%로 떨어진다 하는 것을 본인이 실감할 때 바뀌겠죠. 아직 그 정도의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거는 저쪽에서 내세우는 이른바 민족 공조, 우리 민족끼리라는 게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내 정책이 잘못됐다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한테 제대로 이게 납득을 못 시켜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쭤본 게 다 아주 핵심적인 건데 대답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셔서 다소 안심이 되는 것도 있고. 제가 너무 쉽게 이야기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우파 세력, 우파라기보다는 뭐, 대한민국 수호 세력들이 놓치는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나머지는 하여튼 천영우 TV를 보시면은 모든 답이 거기에 나오니까 계속 좋은 비디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